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치주과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게 나왔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이제 다들 많이 심기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그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 역사를 찾아보면 무려 2300년 전에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이 새로운 금속을 넣어서 치아 역할을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임플란트는 거의 우리의 인류와 함께 아주 오랜 시간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치료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 20년 전에 심었어요, 30년 전에 심었어요 하시면서 이러한 블레이드 타입, 서브 페리오스테얼 타입, 실린더 타입, 정말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임플란트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임플란트가 정말 다양하게 환자분들의 몸속에서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게 건강하게 오래가면 참 좋은데 슬슬 탈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 질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주염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많습니다만 이 외에도 잘못된 치료 계획, 또 보철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이제 오류들, 또는 재료가 갖고 있던 한계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의 메인터넌스가 좋지 않았던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잘 심었는데 점점 뼈가 녹고 잇몸이 내려가고 환자분들은 심미적으로 통증감으로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하시죠. 특히 이 경우에는 본로스와 함께 잇몸의 염증까지 같이 온 거고요. 요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엑스레이상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아주 뼈 수준도 좋은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빨갛게 붓고 피가 나는 이러한 질병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흔히 이제 이러한 질병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 옛날에 가요 종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리다. 이게 바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치주염인 것 같은데 치주염이 아닌 요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치주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 몹시 헷갈린다는 거죠. 보시면은 치주염인 듯 치주염 아닌 치주염 같은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저희가 잘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임플란트에 생긴 질병이죠. 그 정의 먼저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진행성 골흡수 내지는 생물학적인 문제점이라는 표현으로 쓰곤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메르스, 코로나,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질병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하는 건 뭐죠? 일단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치료법이 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좀 웃긴 상황입니다만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만 있을 뿐 발만 동동 구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곤 했었죠.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 베른대학의 문벨리 교수님께서 거의 최초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이상하게 탈이 난 임플란트 주변에 특별한 세균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언급이 됐던 표현입니다. 일단은 좋은 표현이긴 했는데 그 정의가 몹시 애매했었죠. 그래서 1993년도에 유럽 치주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병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 치주과 의사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치주과스러운 결론이 나왔겠죠.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요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진지바이티스, 즉 치은염이랑 비슷한 병이고요. 두 번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요거는 뭘까요? 맞습니다. 치주염, 페리오돈타이티스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열심히 치료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주변에 골흡수가 없으니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뼈 흡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해소는 됩니다만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을 치은염,
치주염에 비유해서 잘 설명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 기준은 없었어요. 뭐 우왕좌왕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내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2.5mm 정도는 뼈가 녹아야 되고 프로빙 뎁스는 6mm여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3mm에 5mm다. 사실은 그 1mm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EWP, 유로피안 워크숍 on 페론톨로지가 계속 개최가 되면서 약간씩의 내용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치은염과 치주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개념이 임플란트 주변에 BOP가 있고 프로빙이 5mm가 넘으면서 2mm가 넘는 본로스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임플란트 주변의 질환, 즉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하자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심장에 생긴 문제, 심장이 하나니까 사실 쉽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표면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직경, 길이, 보철 형태, 회사 다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토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에 나왔던 임플란트 관련된 논문을 쫙 정리해 봤더니 놀랍게도 임플란트에 생긴 질병 기준이 8개나 존재한대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게 환자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구별이 불가능했던 거죠. 또 하나의 논문입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수치 기준을 1mm만 바꿔봤어요. 프로빙 뎁스가 4에서 6mm고 본로스가 2mm인 경우랑 3mm인 경우로 살짝만 바꿔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자군에서 최저 11%, 최고 47%까지 환자가 늘었다, 줄었다는 겁니다. 진단 기준 1mm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이 환자가 되기도 하고 멀쩡한 환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오케이를 받는 것도 되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넣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에요. 수염이 있으면 미남이다. 동감하시나요? 아니죠. 이런 엉터리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적으로 만든 기준이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많은 분류와 진단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뉴욕대학의 프라움 교수님이 만든 기준인데요. 이분은 치주염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스테이지 내지는 디그리가 있는데 페리임플란타이티스냐 아니냐 이렇게 물로 이렇게 다 긋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거 뭔가 좀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시피언트, 모더레이트, 시비어를 분류하는 것처럼 마치 치주염에도 있는 것처럼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도 얼리, 모더레이트, 어드밴스드를 분류해 넣은 거고요. 결정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전체 임플란트가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환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10mm, 뭐 옛날에는 15mm도 있었어요. 요즘은 8mm, 6mm도 심죠. 전체 길이 대비 25% 미만? 오케이, 이거 얼리. 50% 이거 모더레이트. 50% 넘었어? 이거 어드밴스드. 이런 식으로 길이를 기준으로 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두 환자는 3mm의 뼈가 녹았어요. 옛날 기준이면은 야 3mm 녹았으니까 둘 다 환자네 라고 했겠지만 자세히 보세요. 저는 10mm짜리가 있어요. 그럼 아직 7mm가 남은 거거든요. 3mm 괜찮아요. 치료해가지고 좀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은 6mm예요. 6mm에서 3mm를 잃어버리면 50%거든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진단 기준을 전체 임플란트의 길이로 하다 보니까 병의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이 병의 예후를 알기가 쉬워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 미만은 얼리, 4mm 넘긴 하지만 괜찮아요. 포켓 뎁스 6mm 넘었어요. 근데 아직 50% 넘진 않았어요. 모더레이트. 아, 이제 50% 넘었습니다. 이거는 어드밴스드. 이렇게 새로운 진단 기준을 씀으로써 의사들끼리 소통하기 편하고요. 병의
중증도 평가하기 편하고 치료 계획 그리고 예후까지 보기 편해진다는 거죠. 뭐 아직 많이 보편화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식의 진단 기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의 10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치주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병이었냐면 릭스 디지즈라고 불렀대요. 100년 전에 잇몸에서 피가 나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야, 너 릭스병 걸렸구나 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도 잇몸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릭스한테 가야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자, 치석이 생기고 뼈가 녹고 잇몸이 부어요. 100년 전에. 그럼 그건 릭스 디지즈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뼈가 녹고 막 피가 나는데 이상하게 치아 주변에 치석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는 뼈가 막 죽어가네. 네크로스트 알베올로스라고 하는 아마 생소한 진단명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의 어그레시브입니다. 어그레시브 치주염. 물론 그 병도 없어졌죠. 무슨 말씀이냐?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진단명과 기준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마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진단 기준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대에 맞는 진단 기준을 통해 가지고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길래, 얼마나 흔한 질병인가 연구를 찾아보면은 의외로 흔한 질병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언급이 됐어요.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흔히 말하는 치은염이죠. 잇몸 살에만 염증이 생긴 거예요. 환자의 80%, 임플란트의 50%가 이완이 되고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요거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만, 연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환자의 56% 이상이 되기도 하고 임플란트의 43%에 달하기도 해요. 꽤 많은 숫자죠. EAO에서 몇 년 전에 정말 좋은 기준, 외우기 편한 기준을 보고를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5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5년에서 10년 안에 가요. 오늘 10개를 심으셨다고요? 10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갑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5명 중에 1명, 10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5년에서 10년 안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간다는 거죠. 물론 부저 교수님과 같은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이분 연구 결과 보면은 말도 안 돼 라는 얘기를 흔히들 하곤 합니다만 어쨌건 정말 작은 1점 몇몇 %로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진료센터라고 하면은 꽤 높은 수치로 5명 중에 1명,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저희한테 온다는 거죠.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페리뮤코사이티스 43%, 페리임플란타이티스 22%. 결코 적지 않은 병이에요. 잘 치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치주염인 듯 치주염 아닌 치주염 같은. 자, 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놀랍게도 치주염이랑 몹시 비슷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